화이트옥입니다. 시선의 새 시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레지스 르브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의 책이죠. 이미지의 삶과 죽음에서 그가 생각하는 이제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이자 이제 종합을 짓고자 합니다. 그 레지스 르브레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르브레라는 얘기를 빼고 이제 그 사람 얘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죠. 태초에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심상이죠, 심상. 그러니까 시각적 포획이 언어보다 먼저 우선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사시대니 뭐 태초니 이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린 시절, 하여간 기억의 내용을 가장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그런 심상들,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즉, 언어 이전에 이미지가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라는 거는 굳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이제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확실한 얘기는 소위 얘기해서 회화사 또는 미술사라고 말하는 거는 르네상스 이후에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개념에 따른,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말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창조라는 말이 아트나, 그러니까 아트가 기술로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기술에서 파인 아트라는 예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화나 건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음악이나 뭐 하여간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개념화에 묶어서 무엇으로부터 분리시켰느냐 아시죠?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킨 이 운동은 르네상스 이후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계몽, 그리고 인간으로의 회귀,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창조력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구적 입장에서 보면 신이 창조한 최고의 자연물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입니다. 창조물은.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모방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은 뭡니까? 신보다 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의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술은 신이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신과 비슷하게 자연처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인아트라는 개념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철학으로 분리시켜요. 바움가르테느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술 철학이란 말도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콕 찍어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즉 이미지라는 것이 미술이나 회화나 기타 이런 그 부수라기보다는 부분 파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다, 허구의 구성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미지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고대나 중세기에는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정신 상태에 이르냐면 과대망상에 이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요때 이미지의 기능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천사를 그릴 때 보면 어떻게 그립니까? 별별로 다 그립니다. 신화적인 내용을 그리고 할 때는 항상 사실에 의해서 적시했다고 생각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그려요. 많은 연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뭐 이럽니다. 요런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과대망상이다라고 봤고, 이제 근대 같은 경우에는 강박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뭐냐면 무언가 시각적 개연물이, 그러니까 이제 근대 그러면은 사실 회화보다 셈이라도 있지만은
사진을 보시면 떠오르시면 오히려 좋을 텐데, 초창기 사진 같은 걸 보면서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이미지보다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숨겨진 게 없을까, 숨겨진 게 없을까. 그러니까 마치 무슨 추리소설을 읽거나 수수께끼를 풀듯이 끊임없이 눈에 주어진 사진은 요건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강박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걸 강박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 이 현대는 그렇다면 사진은 아니죠. 인화술의 사진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이제 그 컴퓨터의 모니터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텔레비전부터. 현대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정신분열이라는 거 보면 이게 상상을 풀어놨는데 거기까지는 좋죠. 상상을, 그러니까 어떤 보여주는 시각적 재현물에서 자기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제한 상황을 마구 풀어놓습니다. 막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막 도를 넘어서게 돼.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닿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현대인은요, 언어, 그러니까 의식과 언어보다 어떤 겁니까? 이미지와 무의식에 더 끌립니다. 매혹을 느끼고 거기에, 사실 매혹을 느낀다는 말보다 매혹은 그전부터 느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언어, 그러니까 딱 메시지를 지시해서 전달하는, 적확하게 하는 언어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거, 이미지의 형태로, 시각적 재현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를 훨씬 포커스를 맞춘다. 거기에 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 요거 말은 아주 이 레지스 드브레이의 그 메디올로지에 대한 자기 천재적 부분이 드러나는 건데, 과대망상, 그 다음에 강박, 정신분열로 나눠서 봤다. 이 이야기도 쉽고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미지를 남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예전에는 사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를 합니까? 그림을 그리죠. 영정 사진, 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대체했다. 지금은 사진을 놓지만 그 제사라는 의례적 행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함께 했던 동영상들을 시청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사람이 이미지를 남기는 이유는 사실 그 원 의미는 그 이미지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상화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서구고 동양이고 마찬가지지만 그 초상화로서 대상, 그러니까 오브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화가들의 그 그리는 그 양식들, 특정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이미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이다라고 해석되기를 바란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해석의 다양성이 현대의 이미지 생성 매체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이제 그 모니터를 이용한, 이게 이제 이 사람 말로 비디오 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오면 이 해석 자체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자의 능력이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능력이 아주 다양해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해석이 자유를 넘어가갖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언어와 이미지는 대립된다. 요거 얘기는 맨 앞에 말씀드렸던 태초에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과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레지스 드브레이의 이미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그 종군 기자들이 찍는 사진이라든가 어떤 고발, 현장 고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면 캡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언어의 이미지가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는 언어와 대립되는 관계. 그러니까 경쟁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대립되다가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이미지가 이겼다고 보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언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식이기보다는 무의식의 산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레지스 드브레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밝혀준 굉장히 큰 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문제는 그러면은 앞에 이제 두 개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미지를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건 규칙이 있고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문법만 잘 지키면 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뭐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그 규칙과 문법에 종속해서 사용했을 때는 적합하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그것만큼만. 근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에 가깝고 그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해석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이제 죄송한 말이 있습니다만 레스스브레도 지성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성이라는 건 많이 배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 자세, 활동 이런 걸 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지가 지나치게 범람하거나,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너무 노출 빈도나 그 이미지가 주는 충격이 강해갖고 한 개인이 아무리 지성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 이미지가 원래 해석되기를 바랬던 방향이나 그 내용, 메시지를 간파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현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8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까지 이분이 활동하면서 이 책을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그러면 20년이란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지금은 이미 이미지의 과범람이나 맹목적인 종속인지 맹목인지도 알지 못하게 과하게 노출되고 의존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이미지의 재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지나간 의미 없는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어떤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언어와 이미지에 관한 그러니까 시선의 새 시대의 언어와 이미지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삶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서구 시선의 새 시대를 집중 비교하는 그런 시간들로 몇 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